역시 지금 부가 작업, 부가 처리한 거 있죠? 요거 써볼게요. 다시. 우리가 어떤 순서로 했냐면 처음에 부가 처리에 들어오시면 해당 월을 입력했죠. 월이 보통은 그냥 나중에 불러오시면 입력이 돼 있긴 합니다. 월을 입력하신 다음에 조회 버튼을 눌렀고요. 그 다음 회계 금액 집계를 했어요. 회계 금액 집계. 회계 금액 집계를 하면 회계 처리된 걸 불러오죠. 그러고 나서 전기료 입력했습니다. 세대 전기료, 공동 전기료, 세대 수도료, 공동 수도료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 저장을 했죠. 저장. 그 다음 단가 처리 버튼을 눌렀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닫기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에 해당하는 게 조회 버튼이고 회계금액 집계 저장 버튼 눌렀고 단가 처리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닫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렇게. 다음 부가 마감에서요. 부가 마감 하시면 돼요. 부가 마감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버튼이니까 자, 그래서 들어오시면요. 예. 예, 부가 마감에 오셔서요. 부가 마감 눌러주시면 됩니다. 2월분 마감하시겠습니까? 확인. 자, 하신 다음에 이제 부가 명세서에서 지금 물어본 게 이게 빈칸으로 돼 있다 그랬죠. 여기 일반 관리비, 청소비, 수선 유지비를 물어봤어요. 그럼 일반 관리비 어디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 오시면 부가 처리에 오셔서 항상 이 부가 금액을 하셔야 됩니다. 발생 금액이 아니고. 그러니까 답이 요거겠죠. 11805-500. 그 다음 청소비는 여기 오셔서 청소비는 880만원 그대로. 그 다음 물어본 게 수선유지비잖아요. 수선유지비는 부가처리에 오셔서 수선유지비가 5308000 똑같이. 보통은 지금 교재에서 이렇게 써놨지만 이 발생금액하고 부가금액 차이 나는 거 있죠. 차이 나는 걸 주로 물어봐요. 요거하고 차이 나는 거. 이렇게 여기 차이 나는 것들 있죠.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 물어보니까 쓰시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항상 실제 검정 시험에서는 부가 명세서에 빈칸이 나오니까 어디 부가 영역을 참조하라는 얘기는 부가 처리라 그랬죠. 부가 처리에서 확인하셔서 어떤 금액? 이 부가 금액입니다. 부가 금액을 입력하신 다음에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는 것까지 하셔야 됩니다. 저장 버튼까지. 그래야 입력된 자료가 거기 남아요. 역시 회계금액 집계한 발생금액하고는 혼동하지 마시라고. 자, 실기 이제 했고요. 필기 이론 문제 볼게요. 이 회 모의고사 필기 보겠습니다. 그래서 필기 이제 2회 하고 실기할 시간이 약간 부족하니까 역시 필기로 이제 이어갈게요. 아셨죠? 두 개씩 끊어가겠습니다. 실기는 그 다음 날로 넘기지 않고 그날 처리할 수 있게. 내일은 이제 실기가 2개가 이루어지겠죠? 자, 볼게요.
2회 모의고사입니다. 필기 교재 311페이지고요. 1번 OX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외부 차량 주차장 사용료를 징수하더라도 고유 번호증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업무와 무관하다. 틀렸네요. 외부 차량 주차장 사용료는 주차 수익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유번호증이 그대로 있다면 뭘 하셔야 돼요? 수익사업 개시신고를 하셔야 돼요. 수익사업을 우리 시작할 거예요. 개시신고 하시고 그 다음 사업자 등록증 발급 받으셔야 됩니다. 등록증 발급. 이거 수업할 때도 얘기했지만 기존에 관할세무서에서 이제 고유번호증 받아갖고 있죠. 이 고유번호증을 수익사업 개시신고하면 사업자 등록증으로 이제 바꿔야 돼요. 바꿀 때 어떻다, 번호는 어떻다 그랬어요? 번호는 똑같습니다. 이 고유번호증의 번호가 사업자 등록증 번호로 가는 거예요. 고유번호증의 번호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이것도 염두에 두시고. 2번 갑니다. 단지 내 독서실과 주민운동시설은 모두 부대시설이다. 부대시설이 아니죠? 이 주민들, 입주민들을 위한 복리시설입니다. 그래서 1번도 틀린 얘기고 2번도 이제 틀렸어요. 3번 보죠. 입주자 대표회장의 보증보험 가입비. 보증보험 가입비는 대표회의 운영비로 처리되지 않아. 처리되죠. 개인이 부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X. 대표회의 운영비로 그냥 처리할 거예요. 보증보험 가입하라 그러면 개인 돈 내라 그러면 더더군다나 안 나왔죠. 4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사무소의 격리 담당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취급자죠. 맞네요, 이건. 그래서 이 공동주택 회계관리 시스템이 거기 개인정보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 개인정보 취급자입니다. 5번 문제 볼게요. 연차수당 충당금 월별 계상한 금액은 우리가 차변의 비용 처리할 때 제수당으로 처리되지만 급여대장의 제수정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맞는 얘기네요. 자, 이 급여대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지급된 급여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급된 급여. 지급된 항목이에요. 그죠? 급여대장. 근데 우리 연차수당 충당금 지급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이거? 게다가 지급된 게 아니죠, 이거? 그냥 비용 처리를 미리 하고 충당금으로 적립해 놨다가 얘가 언제, 이거 아직 미확정 급여예요. 미확정된 거라고. 미확정. 서로 급여대장엔 당연히 반영이 안 되죠. 언제 반영돼요? 이후 미사용 연차일수 계산해서 미사용 연차일수 만큼 이제 지급이 되겠죠. 그때 지급이 되면 여기 적힐 거예요. 실질적으로 지급된 겁니다. 급여대장은. 그래서 나중에 휴가 안 갔다 온 거 있죠. 미사용, 사용하지 않은 연차 휴가만큼 계산해 갖고 실제로 연차수당이 지급이 될 때 이제 급여대장이 반영이 될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6번은 우리 했던 거죠. 선거관리 규정에서 임기와 관련해서 연임과 준임은 같은 게 아니죠. 다른 거죠. 연임은 연달아서 계속 임무를 수행한다는 거고, 중임은 연달아든 아니면 비연속적이든 간에 2번 한다는 겁니다. 같은 의미로 봐도 무리가 있어요. 같은 의미 아닙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지역 난방 방식의 열 요금은 우리 사용료에 속해 있죠. 이거 계정 과목 지역 난방비를 씁니다. 그래서 뒤에 난방비와 급탕비로 구분된다 이 틀렸어요. 난방비, 급탕비로 구분하는 건 우리가 어떤 단지만 중앙 보일러를 쓰는 중앙 집중식 난방단지에서 쓰는 계정 과목이에요. 그래서 지역 난방 방식은 지역 난방비 그냥 씁니다. 물론 공동주택 단지에 따라서 지역 난방비, 지역 급탕비 이렇게 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우리 법령에 있는 관리 비목에 있는 난방비와 급탕비는 중앙 보일러를 쓰는 단지에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 개 구분했죠. 그 다음 개별 난방 방식은 가스요금, 가스료를 쓰는 건데 개별 난방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회계 처리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입주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저수조 청소와 정화조 청소 예산을 위한 충당금 부과 시 입주 개시월부터 적립하는 게 타당하다. 그렇죠? 입주. 쓰고 있는 사람, 사용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실제로 그때 살고 있던 사람들한테 걷어야 돼요. 그럼 저수조, 그죠? 물탱크하고 정화조, 입주 개시로부터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는 게 타당한 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법령에서 기억하셔야 할 게 물탱크 저수조는 연 6개월마다입니다. 2회. 그 다음 정화조 청소는 연 1회 하는 거죠. 기억해 두실 내용이고. (9번) 문제 가볼게요. 경비원과 미화원의 연차 수당 충당금은 복리후생비로 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이게 다 틀렸네요. 개정 과목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지 않아요. 복리후생비는 관리직원만 쓰는 거죠. 이거 관리직원만 쓰는 개정 과목이고요. 일반관리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경비원하고 미화원은 그냥 개정 과목 경비비, 청소비 있어요. 이 중요성의 원칙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경비비하고 청소비 직영일 경우에는, 그죠? 인건비, 경비원과 청소원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피복비, 그 다음 경비와 청소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모조리 합쳐서 다 경비비, 청소비 씁니다. 이게 목적의식적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서. 개정 과목 복리후생비는 관리직 직원, 뭐 사무든 기술직이든 간에 쓰는 거예요. 틀렸고, 그 다음에 인건비에서 제외된다. 이것도 틀렸죠? 인건비 항목이잖아요. 그래서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하게 되면 하셔야 됩니다. 인건비에는 해당이 돼요. 그렇지만 개정 과목은 일반관리비에 있는 인건비 항목을 쓰는 게 아니라 인건비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비, 청소비를 쓰는 거라 그랬습니다. 요거 개정 과목 6개 구분하고 계시죠? 6개. 인건비 4개 하고 피복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그죠? 이건 일반관리비 6개를 쓰셔야 되고, 경비원하고 청소비는 그냥 다 경비비, 청소비예요. 10번 가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개퇴할 때 다가위는 잡비로 처리가 적절하다. 이것도 틀렸네요. 당연히 사용료 등에 해당이 되는 선거관리 운영비로 처리할 거예요. 자, 사지선다형 11번 봅니다.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이 아닌 것 그랬네요. 일단 답은 쉽죠? 순액주의 없어요. 항상 이 회계에서는요, 순액으로 기록하는 걸 인정하지 않아 해요. 총액주의 원칙을 갖고 있죠, 항상. 총액을 기재하는 게 회계정보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관리비 차감할 때도 총액주의를 쓰잖아요. 이 재무상태표뿐만 아니라 운영성과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는 퉁치지 않고 순액으로 처리하지 않고 총액을 보고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이 재무상태표 작성 기준에서 시험에 요거하고 나올 수 있는 게 이제 유동성 배열법이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 즉 현금화되는 정도죠. 현금화되는 정도가 높은 것부터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상 제일 위에는 현금이 나오는 거예요. 현금 다음에 제예금들, 즉 우리는 한국은행, 선진은행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 구분 표시하죠. 항상 재무상태표 아무렇게나 작성하는 게 아니라 항상 자산, 부채, 순자산 나누어 분류하셔야 되고, 자산도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서, 부채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이렇게 구분해서 표시하셔야 됩니다. 자, 잉여금 구분은 그닥 중요하진 않아서 12번 문제 볼게요. 올바른 관리소 회계 결산 공식 항상 세 개는 같다고 우리가 확인하고 있죠. 그래서 월별 운영성과표에서 관리비용이 집계가 되면 확인해서 회계 처리할 때 대변에다가 관리비 수익, 관리수익을 잡고요. 그 다음 그것만큼 관리비 부과가 부과 전이라 차변에 미부과 관리비로 잡는 겁니다. 세 개는 항상 같아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 관리비용하고 관리수익은 운영성과표에서 확인하는 거고, 미부가관리비는 자산이잖아요. 유동자산이니까 재무상태표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 개를 확인해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성과표 작성 기준 중에 뭐를 설명한 거냐 그랬어요. 그냥 답이 바로 나오네요. 수익과 비용은 총액을 기재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총액주의자. 그래서 수익 항목과 비용 항목을 직접 상계 퉁쳐갖고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시키면 안 됩니다. 다 보고하셔야 돼요. 총액으로. 역시 운영성과표, 이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항상 비용을 운영성과표에 기록할 때는 관련된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대응해서 표시한다는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이죠. 이거는 이제 비용을 인식하는 비용 인식의 원칙이었어요. 순액주의는 회계에서 쓰지 않습니다. 14번 문제 볼게요. 회계상 거래로 보기 어려운 것. 그죠? 그래서 항상 뭐 한전이나 수도사업소, 통신회사로부터 고지서가 관리사무실로 나왔다. 이건 회계상 거래가 아니에요. 그게 답일 거예요. 그래서 2번이 답이죠. 한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납기 다음 달인 전기력 고지서를 수령했다. 이거 회계상 거래가 아니죠. 고지서. 회계상 거래가 아니라 얘는 언제 회계상 거래로 봐서 회계 처리해요? 월말에 미지급 비용 계상하면서 그때 비용 처리하는 거였죠. 회계상 거래가 아닙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 회계상 거래겠네요. 간략하게 보죠. 1번 전월분 관리비 고지서가 도착해서 세대에 배부했대요. 세대별로 고지서를 나눠주면 항상 우리 회계 처리 이제 부가 작업이 끝나고 고지서가 배부됐기 때문에 차변에 있던 미부가 관리비는 대변으로 없앨 거고요. 확정된 관리비, 미수 관리비로 바꾸는 거였죠. 그럼 이제 미수 관리비를 돈을 받을 때마다 이제 대변으로 없어지면서 차변에 돈이 들어올 거예요. 3번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했대요. 당연히 회계상 거래입니다. 회계상 거래, 그죠? 회계상 항상 회계상 거래 기업에 우리 관리사무소 뭐 전국 공동주택단지에 뭐요? 재산상의 증감 변화를 갖고 오는 경제적 사건, 이게 회계상 거래입니다. 재산상의, 즉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우리 교재에서는 그렇게 나오죠.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갖고 오는 증가되거나 감소,
발생되거나 소멸되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회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기업의 재산상의 증가한 변화를 갖고는 경제적 사건을 회계상 거래라고 봐요. 그러니까 재산이 줄거나 늘었으면 거래인 거예요. 거래. 그래서 화재가 발생한 건 일상적으로 거래라고 안 하죠. 그렇지만 공용성비에 소실돼 있잖아요. 비용 처리하셔야 돼요. 그죠? 비용 처리하시고. 물론 이제 화재 같은 경우에는 요 화재 보험이 들어있다면 우리는 회계 처리 어떻게 할 거예요? 화재가 발생하면 회계 처리할 때 보험금 청구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보험금 청구하면 일단 차변에 가지급금 두고요. 비용 처리 아직 안 해요. 가지급금 두고. 그 다음 없어졌으니까 요 설비는 대변으로 자산 없애버리고 보험금 청구할 거라고 이렇게 써보면 여기에 나오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얘기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1급에도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근데 보면 가지급금, 보험금 청구했다 그러면 그것까지 써야겠네. 얘가 화재니까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면 이때 이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할 거라고. 항상 보험금 청구하면 가지급금으로 두는 거죠. 확정되기 전이니까. 그러고 공용설비, 이 자산을 감소시켜요. 공용설비, 뭐 이름이 젖어 있겠죠. 뭐 집기와 공고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없앤 다음에, 그죠? 그 다음 보험금 받을 때 정산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지급금 보험금 수령하면, 이 보험금 청구 수령하는 건 우리 실기에서 나오는 거니까, 만약에 보험금을 수령했다? 벌써 우리 달았죠? 그러면 가지급금이 이렇게 없어져요. 정산이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차변에는 한국은행이나 이렇게 돈으로 들어올 거예요. 돈으로 들어와서 많이 받으면 잡수익, 적게 받으면 잡손실로 떨궈버릴 겁니다. 자, 4번 은행의 착오로 인근 단지의 관리비가 잘못 입금됐대요. 이런 경우는 없을 건데 근데 실제로 발생했다 그러면 이런 거죠. 한국은행에 돈이 들어왔는데 우리 게 아니에요. 그죠? 확정된 게 아니면 항상 가수금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입주민이 잘못 넣었더라도 항상 가수금 처리하죠.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주가 개시하기 전에 선투입한다 그랬죠? 필수 업무로 보기 어려운 것. 항상 입주 개시 전에 입주를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최소 일주일 전에 최소한의 인원을 투입한다 그랬습니다. 이 사업 주체가 투입하시는 거예요. 그럼 입주를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우리 교재 수업할 때 다 써드렸던 내용인데 부대시설, 봉지시설들을 확인할 거고 사업 주체와 키 불출 어떻게 할 건지 협의할 거고요. 관리비 예치금 단가를 산출하겠죠. 우리는 이 단지를 운영하려면 적어도 관리비가 한 2달치 정도는 있어야 운영이 될 것 같아요. 좀 미리 걷자. 그래갖고 계산한 다음에 그죠? 네, 단가를 산출하는 거 미리 하는 거죠. 근데 4번은 이제 말도 안 되죠. 아직 입지도 안 들어왔는데 커뮤니티 활성화 단체를 구성을 하기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이거 커뮤니티 활성화 단체 우리 법령에서는 공동체 활성화 단체 뭐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공동체 지원 적립금을 줄 수 있는 단체들 누가 들어오고 나서나 단체를 구성할 거 아니에요. 이거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꾸리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입주민들이 들어와서 이후의 문제겠죠. 아무도 없는데 우리는 테니스 동호회 만들 거야. 그죠? 선투입해서 이럴 일이 없죠. 네. 16번 문제 역시 우리 처음에 법령 문제 풀어봤을 때 다뤄본 문제입니다.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동별 대표자의 결격 사유 있었죠? 그래서 일단 세 개는 세트니까 민법에 있는 규정이잖아요. 이거 세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은 당연히 될 수가 없죠. 그쵸? 예전에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치산자라고 불렀고 민법에서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당연히 안 돼요. 모든 법에선 당연히. 2번
이거 그때 문제 풀 때도 얘기했지만 웃기죠? 결격 사유가 뭐예요?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그죠? 그게 결격 사유죠? 복권 됐잖아요. 복권 되면 끝이, 그죠? 그냥 일반으로 온 거예요. 파산자 아니에요. 복권 되면. 그래서 요즘에도 이제 사면, 그죠? 8.15 사면하고 복권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정치인들이 예전에 사면 받잖아요. 사면 받으면 이제 법 집행을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복권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치인으로 그걸 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필요한 자들은 사면도 하고 복권도 하고 그러는 거고. 근데 예전에 사면만 시키는 경우 있었죠. 그죠? 예전에 얘가 봤더니 그냥 그래 법 집행을 해서 사면은 시켜줄게. 그래서 감옥에서 빼내죠. 대신 복권은 안 시켜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감옥에서 나올 뿐이지. 여하튼 복권 정상인으로 회복된 겁니다.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요. 파산자가 아닌 거예요. 17번 문제 갑니다. 다음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골라보래요. 이거 공동주택 관리 방법이죠. 네. 세 가지. 위탁관리, 자치관리, 도급관리 설명드렸죠. 네, 통합관리라는 건 없네요. 지금 그래서 여기 공동주택 관리 방법 써놓은 겁니다. 그래서 입주자 등이 스스로 관리하는 자치관리할지, 그 다음 위탁관리 일부만 주택관리업자에 맡길지, 도급관리 전부 다 맡길지. 그래서 공동주택 단지의 모든 업무를 전부 다 맡기는 걸 도급관리라고 했어요. 18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재무제표에 관한 설명인데 올바른 것 그랬네요. 가장 올바른 거. 뭐 적당히 올바른 것도 있나 보네. 볼게요. 운영성과표는 일정 시점. 틀렸죠? 항상 일정 기간이 있죠. 일정 기간. 그래서 운영성과표는 항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써 있다 그랬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마찬가지고요. 일반 재무제표들은 다 일정 기간이 써 있어요. 근데 유일한 거, 딱 시점으로 나타내는 게 이 재무상태표라고. 그래서 지금 두 개가 바뀌어 있습니다. 일정 시점. 그래서 항상 재무제표에서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게 재무제표 할 때 이 재무상태표만 딱 12월 31일 딱 하루가 써 있어요. 그날 자산, 이 재무상태니까 자산, 부채, 자본의 상태. 그래서 그날 현재 자산이 얼마 있고 부채가 얼마 있고 자본이 얼마가 있는지 나타낸 보고서예요. 재무상태표가. 그에 비해서 운영성과표는 일정 기간이죠. 즉 1월 1일부터 출발해서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 쓴 비용이 얼마 이렇게 나타낸 보고서라고. 지금 우리 관리소에서는 이 두 개만 재무제표를 두 개만 주로 다루잖아요. 그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도 일정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기업의 재무제표가 두 개가 더 있어요. 걔들도 다 일정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특이한 거는 얘가 특이한 거예요.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을 나타내는 정태적 보고서라고 하는 게. 여하튼 이게 일반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 그래서 재무상태표만 일정 시점이다. 꼭 명시해 두시고요. 자, 3번에 운영성과표는 관리비 부가작업 시 유용하다. 그렇죠. 우리 항상 이 운영성과표 수익과 비용에 대한 보고서라 1년 동안 운영성과, 일반 기업은 경영성과라고 하죠. 그걸 나타낸 보고서인데 우리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관리비 부과할 때 월말 결산을 해서 월별 운영성과표를 보고 관리비용을 집계한 만큼 관리비 부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관리소에서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관리비 부과 작업과 관련해서. 3번이 답이고, 4번 재무상태표는 계정식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는데 원칙은 보고식이 원칙이에요.
보고식. 계정식하고 보고식이 어떻게 차이 나냐면요. 재무 보고할 때요. 예. 보고식이 원칙이에요. 보고식은 어떻게 기록하는 거냐면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해갖고 순서가 이렇게 쭉 세로로 돼 있는 거. 이게 보고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보면 자산, 부채, 자본이 쭉 밑으로 써 있죠. 이게 보고식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회계 처리할 때 우리 항상 차대로 나눠서 하잖아요. 계정식 보고서로 작성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로 해도 되고 이걸로 해도 되는데 기준의 원칙은 이거예요. 보고식이 원칙이고 계정식으로 하면 이렇게 보고를 해요. 우리가 눈에 이게 편하잖아요. 그래서 자산을 왼쪽에다 보고하고요. 부채하고 자본을 대변에다 이렇게 써갖고 이렇게 보고하는 게 계정식이에요. 원칙은 어느 거다? 이게 원칙이다. 보고식이. (19번) 문제 가겠습니다. 결산 절차 아닌 것. 그런데 결산 절차 3개로 나누죠. 예비 절차가 있고요. 본 절차가 있고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가 있어요. 난데없이 예산 심의 절차는 이건 아주 난데없네요. 예산 심의. 이 공동주택 단지에서 예산 심의한다면 사업계획서하고 예산안은 관리 주체가 하는 거죠. 그죠? 언제까지? 다음 연도 회계 개시 1개월 전까지. 법령을 한 지가 너무 오래됐나?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 그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든가 얼굴에 미소가 번지셔야 되는데 갑자기 어두워지시네 이거. 그래서 사업계획 예산안 내면 입주자 대표회의가 심의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때 할 거예요 이거. 결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일단 3개 절차입니다. 예비. 우리 시험에 다 밑줄 건데 예비 절차 때 어떤 일을 하고 본 절차 때 어떤 일을 하고 결산 보고서 작성 절차일 때 어떤 일을 하고 밑줄 거드렸습니다. 그 문제가 나오면 그때 한번 써볼게요. 자, 20번 볼게요. 다음 설명하고 있는 회계의 일반 원칙 뭐냐 그랬어요. 회계 일반 원칙, 신명, 충계, 중한 6가지 원칙 중에 3가지가 이렇게 단독으로 나온다 그랬죠, 문제가. 아까 우리 1회에서 명료성의 원칙은 벌써 다뤘어요.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 볼게요. 회계 처리 과정이 2개 이상 선택 가능한 방법이 있을 경우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관점에서 회계 처리를 한다는 안전성의 원칙이었죠. 이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회계 처리. 그러니까 우리 회계 기준에 이 똑같은 경제적 사건인데 그죠? 이 처리하는 방식이 A처럼 해도 되고 B처럼 해도 되고 C처럼 해도 돼요. 그러니까 3가지를 다 회계 기준에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들이나 공동주택 단지에서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하겠죠. 근데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떤 거는 수익을 높게 보고하고 어떤 건 낮게 보고하고 그런 거라고. 그죠? 경제적 사건은 똑같은데 회계 처리 방식에 따라 이익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어떻게 한다고요? 수익은 낮게, 비용은 높게 하는 방식을 선택하는 거예요. 수익은 되도록이면 낮게, 비용은 높게. 그러면 기업의 재무 구조가 탄탄해진다고. 이 수익을 많이 잡으면 당기순이익이 엄청 남아갖고 이 당기순이익이 엄청 남으면 실질적으로 자본이 유출된다고요. 기업 바깥으로. 그죠? 그래서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는 안전성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그랬습니다. 자, 21번 이거 공동주택 회계처리 기준에서 밑줄 긋던 내용이네요. 관리소 회계랑 당의 공동주택 단지에 자 회계 처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관리 주체가 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 주체가 보고하는 거예요. 관리 주체가 그 재정 상태를 우리는 재무 상태라고 부르는 거고 운영 내역을 운영 성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재무 상태와 운영 성과를
누구에게 기업을 둘러싼 관리들 이해관계자 또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알리는 수단이며 단지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용한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이거 공덕대 회계처리 기준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 있죠? 회계의 궁극적 목적은요, 가장 중요한 사실 표현은 이거예요, 여기. 이게 회계의 목적을 쓰는 건데, 회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유용한 정보를. 그래서 이거 우리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있는 얘기를 잠깐 써보면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요. 이 회계 처리는 누가 해요? 기업이 하겠죠. 기업이 누구에게? 이해관계자를 회계정보 이용자라고 불러요. 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그래서 우리 공동주택 단지는 뭐 입주민 등이나 그죠? 세무당국이나 뭐 등등 이해관계자일 거예요. 기업이 회계정보 이용자,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뭐를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이게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일반 회계를 잠깐 해보면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요. 회계정보 이용자에게 이해관계자죠? 뭐를 위한? 의사결정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회계 시험에 나오면 이걸 엄청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흉내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되셨죠? 예. 뭐 문제 나오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이거 뭐 바꿀 게 없어요. 이거. 자, 22번 갑니다. 22번은 그냥 답을 3번으로 하셔야 됩니다. 보기를 봤더니 사도여가 나왔네요. 사도여. 일반 관리비의 제3호비 항목이죠. 그래서 제3호비 사도여, 제세공과 수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닌 것. 그래서 일반 관리비에 제3호비에 속해 있는 거 사도여 3개예요. 사무용품비, 도서인쇄비, 여비교통비. 지급수수료는 일반 관리비 항목이긴 하죠. 근데 제3호비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 제3호비가 3개고 제세공과가 3개고 그래서 여기다 써드릴까요? 제세공과 수인 3개였죠. 수도광열비, 우편통신비, 인건비, 부가가치세. 요거 뒤에 문제 안 나올 수 있어서 요거 그냥 써놓고 요거 하실 때 같이 공부하세요. 시험에 내기가 너무 좋아서 그래서 처음 개정 과목 소개할 때부터 법령할 때도 사도여 수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23번) 가겠습니다. (23번) 우리 교재에서는 참고사항이에요 이래놓고 문제를 내버렸네요. 그래서 저는 참고사항이라고 안 했어요. 우리 교재는 이렇게 써있지만 기억도 못하는 얘기를 자꾸 하나? 볼게요. 예비비 적립금을 썼어요. 관리비 부과 안 하겠다는 거죠 원래. 그 다음 동예치금을 썼어요. 예비비 적립금을 썼으니까 자본항목 자본 감소시키니까 차변으로 없을 거고요.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을 썼으니까 자산 썼으니까 이렇게 대변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비용이다 그러면 관리비 부과하지 않을 거니까 이게 회계처리 끝이에요. 그죠?
비용. 예비비 적립금 비용 처리하면 관리비 부과되니까 관리비용. 비용 처리 안 할 거니까 예비비 적립금을 쓰는 거라고. 그래서 자본에 적립해놨던 거 차변으로 쓰고 없애버리면서 돈은 예치금에서 나오고 이러면 비용이 끝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가? 자산을 사올 때가 문제죠. 자산. 그죠? 여기다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세 개 다 정리해봅니다. 이게 비용일 경우에요.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비 적립금을 다 써볼게, 그냥. 예비비 적립금 차변에 자산 감소시키시고요. 그 다음 대변에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을 쓰면 끝난다고요. 적립금 예치금을 쓰면 끝나요. 근데 이게 예비비를 써서 자산을 취득한 거예요. 이 자산은 주로 집기와 공구 아니면 차량 운반고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래서 역시 예비비 적립금을 썼으니까 예비비 적립금 자본 줄이시고 그 다음 돈은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에서 나왔으니까 이건 똑같아요. 내 자산을 취득한 거라. 그죠? 자산을 잡으셔야 되잖아요. 집기와 공고. 이렇게 잡고 나면 이 대변이 두 개를 생각하셔야 되죠. 요거 예비비. 그래서 이 비용 처리한 건 이걸로 끝. 자산 취득한 거는 여기까지는 쓰면 되잖아요. 그죠? 비용 처리하듯이 쓰고 집기와 공고 쓴데 이 대변 계정 과목 처리할 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두 개가. 네, 그래서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을 거예요. 이게 원래죠. 그러면 일시상각하시면 돼요.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떨구시면 됩니다. 일시상각. 이거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그래서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죠? 아니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을 거니까 예비비 적립금을 쓰기로 결의한 거 아니에요. 이거 관리비 부과할 거면 뭐하러 예비비 적립금을 써요. 그냥 어차피 돈 나가는 거 한국은행에서 내서 그냥 집기와 공고 사오고 돈 줬다고 쓰면 끝나는데, 그리고 매달 감가상각해서 관리비 부과하면 되는데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을 거, 그죠?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일시상각. 이게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여기 문제 나온 겁니다. 지금 관리비를 부과할 거예요. 그러면 이 집기와 공고 감가상각을 통해서 관리비 부과한다는 거잖아. 매달 말에. 그러면 이 예비비 적립금 쌓아놨던 거를 원래로 돌리셔야 돼요. 관리 외 수익으로. 그래서 나오는 게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이었죠. 관리비를 부과할 경우. 그래서 이거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예비비 적립금이 관리 외 수익부터 출발한 거기 때문에 관리의 수익으로 처음으로 다시 돌린 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고 거기 밑에. 얘는 참고사항 분결하고, 그리고 예비비 적립금이 관리비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참고사항이고 실무에 이런 거 잘 쓰지 않는다. 근데 문제 낸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자 볼게요. 답 이거죠. 2번이 이제 답이겠네요. 2번 바로 썼습니다. 순서 이렇게 처리하셔야 돼요. 예비비 적립금 자본 썼어요. 줄이고. 2번의 돈은 예비비 적립금 예치금에서 나왔어요. 네, 자산을 사왔으니까 차변에 자산을 잡았습니다. 대변에 관리비를 부과하지 않을 거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떨구시고, 관리비를 부과할 거면 예비비 적립금 환입액으로 환입시키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답이 될 수 있는 게 없죠. 예비비 적립금 썼다는데 예비비 적립금을 얘기하는 게 없어요. (24번) 가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인건비 아닌 것 그랬네요. 일반관리비의 인건비는 4개가 있죠. 그래서 퇴직급여 충당금 적립할 때 쓰는 계정과목이 퇴직금이고요.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낼 때 쓰는 게 복리후생비고요. 연차수당 충당금 인건비 비용 처리할 때 차변에 재수당 처리했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대표 회장의 업무 추진비는 대표회의 운영비죠. 사용료에 속해 있습니다. 대표회의 운영비. 그래서 인건비에서 지금 빠져있는 개정 과목은 급여가 빠져있네요. 급여, 재수당, 퇴직급여, 퇴직금, 복리후생비. 이렇게 4개잖아요. 됐고, 대표회의 운영비가 여기다 써놓을까요? 시험에 이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용료 등에 속해 있어요. 사용료에 속해 있는 겁니다. 관리비용 중에 일정용수 승진환급 수의장 안사, 사 끝에 있는 거고요. 사용료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쭉 출발해갖고 제일 끝이 대표회의 운영비하고 선거관리 운영비로 끝나요. (25번) 문제 가볼게요. 비유동 부채 올바른 설명 그랬는데 거기다 여기다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얘는 답이 지금 2개예요. 저 같으면 2개로 안 만들 건데 답이 2개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아마 답 2개로 해놨을 거예요. 근데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지는 않을 거고. 자, 비유동 부채 올바른 설명 보시면 1번 퇴직급여 충당금, 장기수선 충당금, 임대보증금이 속한다. 다 비유동 부채죠. 1번은 맞는 얘기고요. 2번 결산 시점, 결산일, 보고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가 아니죠. 장기로 가는 거니까 비유동은 1년 이후에 지급 의무가 도래하는 장기성 부채를 얘기하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도 일반 회계에서는 이제 중시하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한번 비유동 부채는 영원히 비유동 부채다. 이 틀린 얘기죠. 한번 비유동 부채는 계속해서 비유동 부채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기업도 마찬가지고요. 비유동 부채는 1년을 넘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항상 시간은 어떻게 해요? 시간이 흐르면 계속 흐르면 1년 안으로 도래하겠죠. 그러면 걔는 더 이상 비유동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업들은 어떻게 해요? 1년 이후께 1년 이내로 지급기일이 도래하면요. 지급기일이 도래하면 이거를 유동부채로 바꿔요. 유동부채로 이렇게 대체 바꿔치기 합니다. 일반 기업은. 우리 관리소에서는 이제 회계 그것까지 따지지는 않는데, 그래서 역시 비유동부채,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유동성 대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비유동부채로 굳어지면 무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 4번도 정답으로 인정을 여기서는 할게요. 과거의 고정부채다. 그쵸? 이 고정부채라고 회계에서 이 용어를 안 쓴 지는 20 몇 년이 지났습니다. 쓰지 않는 용어예요, 지금. 근데 비유동부채가 과거의 고정부채예요, 진짜로. 틀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뒤에 답안에서도 아마 이게 답이 2개라고 2개 써져 있을 겁니다. 고정부채 지금 쓰지 않죠. 아직 이 고정부채라는 게 아직 세법에는 조금 남아 있어요. 세법에는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 이렇게 쓰지 않고 법인세법이나 이런데 고정자산, 고정부채 이렇게 아직 쓰는 데도 있는데. 예. 자, 26번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처리가 다른 관리유예 수익. 예, 답은 이거네요. 4번 어린이집 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세입니다. 부가가치세를 논할 대상이 아니에요. 나머지 3개는 다 과세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5가지였습니다. 5가지. 여기 외부 주차 수익, 임대 수익, 어린이집 빼고, 승강기 수익, 내부 거 빼고, 그죠? 2개 남아있죠? 뭐하고 뭐? 여기 안 나온 거 뭐하고 뭐? 제일 중요한 재활용 수익하고, 재활용 수익. 나올 때마다 공부하시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광고 수익하고. 5개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수익하고 광고 수익은 예외 없이 과세예요. 근데 요 세 개는 다 예외가 있죠. 내부 빼고 얘도 내부 빼고 임대 수익도 어린이집 빼고 이 세 개는 예외가 있는 거고 얘는 예외가 없이 다 과세예요. 그냥. 자, 27번 문제 풀고 쉬는 시간 가져볼게요. 위탁 깔일이에요. 전용 면적 135초가 서울 지역이랍니다. 인건비 부가가치세 계산하셔야 되죠. 근데 이 문제는 문제 푸실 때 그죠? 3초를 넘어가길 권장할게요. 여기 직영경비원이에요. 퇴직급여 충당할 때 인건비잖아요. 그죠? 직영경비원이라 인건비 부가가치세 쓰면 안 되고 퇴직금 쓰면 안 돼요. 경비원인데 왜 청소를 써요? 답 4번밖에 될 수가 없죠. 직영경비원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부가가치세하고 퇴직금은 관리직 직원에 쓰는 거고 청소비는 청소원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1, 2, 3번 탈락해서 4번이 답이에요. 그냥. 그래서 퇴직금 일반 그죠? 관리직이면 차변에 퇴직금 쓰겠지만 경비원이라 경비비 쓰고 퇴직급여 충당한 거예요. 그 다음 인건비 부가가치세 대상이기 때문에 계산한 다음에 역시 관리직 직원이면 인건비 부가가치세를 쓰겠지만 경비원이라 경비비를 쓴 겁니다. 본사 송금하기 전까지 미지급 비용 든 거고. 자, 쉬는 시간 갖고 이어가겠습니다.